역사 프로젝트 학습 팩션 만들기 5번째 시간입니다. 숨겨진 사실을 찾아 올리는 작업인데요. 지난 시간 사료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들의 출처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복원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와 사료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상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설득력 있는 추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러한 상상력을 구조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하기에 증거 속에 숨어있는 생각이나 의미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상상력의 도구로는 보관과 삽입 그리고 대안적 해석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관과 삽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둘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빠져 있거나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메우는 작업인데요.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 사이에 뭔가 중간에 B라는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때 바로 그 B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보관과 삽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해석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보관과 삽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상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과 삽입의 전략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링컨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보관과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사실 A와 C 사이에 숨겨져 있거나 드러나 있지 않는 사실인 B1, B2, B3, B4 등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설득력 있게 복원시키는 작업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는 이것은 사실에 토대해야 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링컨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는 흔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했었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도 이해되어지는 인물이기도 하죠. 따라서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것이 그의 인격에 기초한 따뜻한 인류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면서 매우 의미있게 다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링컨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해방 선언과 노예해방 이전의 링컨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링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링컨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largest fleet the Navy has ever assembled. 100 shells a minute till they surrender. Dear God. Mr. Lincoln, I hate them all. I do. I am a prejudiced man. Congress must never declare equal those whom God created unequal. You're going to try to pass the amendment to abolish slavery. No one's loved as much as you by the people. Don't waste that power. Come February the 1st, I intend to sign the 13th Amendment. A fight like this is to the death. Those Southern men are coming to propose peace. Abolishing slavery settles the fate for the millions now in bondage, and unborn millions to come. It's either the amendment or this Confederate peace. You cannot have both. Slavery, sir, it's done. Even
Even if every Republican votes yes, we'd still be 20 votes short. Only 20? Slavery is the only insult to natural law. Even worthless, unworthy you ought to be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w. These votes must be procured. Congressman, come cheap, few $1,000 and buy all you need. We can't buy the votes. Let me see what you can do. Think of all the boys who'll die if you don't make peace. I can't end this war until we cure ourselves of slavery. This amendment is that cure. We need 2 yeses. Get the hell out of here and get him. But how? I a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lothed in immense power. You will procure me these votes. Compromise. We risk it all. The war will be over in a month. We are guaranteed to lose the whole thing. Shoot me dead. I am voting yes. Leave the Constitution alone. Today we will vote. You insult God.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링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상원 의원이었던 더글라스 의원과의 논쟁의 과정이 보여질 텐데요. 치열한 논쟁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주의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흑인에 대한 인류애적인 애틋한 마음 역시 비춰지고 있기도 한데요. 1858년에 더글라스 의원과의 토론 과정 속에서 나왔던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보면 링컨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정치사회적 평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평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평등과 같은 동등한 존중을 백인과 흑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금지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월한 입장에 속해 있는 인종을 지지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관점과 인종주의적 관점을 링컨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뒤에 보면 흑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연민하는 모습과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예제 폐지의 법령이 필요함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이면의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1월 1일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발표된 노예해방 선언의 내용입니다. 1858년에 기록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인류애의 표현인 동시에 자기 희생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1858년의 기록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링컨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상 위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상의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여기에는 뭐 큰 이견은 없을 텐데요. 밑에서부터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가 선언된 위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가할 것을 명한다. 폭력 행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로 존재하고 있었던 흑인들에 대해서 보는 기본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시각, 인종주의자들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자유가 부여되어지게 되면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한 충실한 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 전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장이었는데요. 58년의 기록을 보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매우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을 벌기 위해서 충실한 노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노예였던 흑인들이 이제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업 중심으로 발전한 북부 지역에 매우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링컨의 모습 속에서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의 목적은 북부의 승리와 북부의 공업화의 필요성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류애와 선한 목적으로 노예해방 선언이 진행되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관계에 의해서 노예해방 선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링컨은 그러한 측면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 양면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평가와 해석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요. 이제는 조선시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Walking back again, dragged by the force of some inner tide. At a higher altitude, flag unfurled, we reached the dizzy heights of that dreamed of world. Encumbered forever by desire and ambition, there's a hunger still unsatisfied. Our weary eyes still stray to the horizon, though down this road we've been so many times. The grass was green, the light was bright, the taste was sweet, the nights of wonder, with friends around us,
링컨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의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1858년에 보관된 사료를 토대로 해서 링컨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1858년과 1863년 사이에 링컨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삽입되거나 보관되게 되면 링컨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역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종과 장영실이라는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죠. 노예 출신이었고 세종대왕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죠. 이 둘이 친구가 된다. 장영실은 세종의 총애받던 인물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장영실은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미스테리이기도 한데요. 장영실과 세종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복원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 9월 16일자의 기록을 보면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에 보통에 뛰어나서 세종 임금이 장영실을 아주 애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천문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자경루, 물시계, 간이 등등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던 인물이 장영실이기도 합니다. 장영실과 세종의 케미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죠. 이러한 장영실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442년 3월 16일의 기록입니다. 대호군인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견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을금부에 내려 국문을 하였다. 아녀라고 하는 것은 가마입니다. 왕이 타는 가마. 일단은 국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장영실이 곤장 100대를 쳐야 한다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세종은 이제 곤장을 집행하고 나서 불경죄로 직첩을 해소한다는 말은 그에게 줬던 벼슬과 이런 다양한 신분 상승의 조건들을 다 회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이제 장영실은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는데요. 단순히 이제 안녕, 그게 정말 이만큼의 큰 형벌을 줘야 했던 것인가? 그리고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가 세종임금은 왜 장영실을 버렸는가 인데요. 세종의 장영실에 대한 질투였나, 아니면 장영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나, 아니면 세종이 장영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이었나, 각종의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 배
조선의 임금은 들으라. 짐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조선은 근자의 대명령을 폐하고 스스로 만든 불손한 기계들로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어찌 대국의 천명을 가벼이 여기고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 짐이 온정을 베푸는 마지막 기회다. 그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그 기기들을 스스로 폐하여 제후국의 도리를 다하라. 또한 대명왕국의 기술을 훔쳐 천문의기를 만든 자를 속히 압송토록 하라. 殿下，你有3天时间，把盗取天子之天威的人带来见我。 어서이를 불러라! 전하! 명이 이리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천문의기를 폐한다 하더라도 대호군은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호군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옵니다. 장영실이 조선에 남아있다면 천문의기야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래. 명나라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그러니 장영실만 넘겨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호군은 전하께서 아끼는 신하이옵니다. 전하와 장영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장영실을 선공감으로 내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게 전하가 내치신 거요? 명을 따르는 대신들의 뜻이지.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명인들 못 따르겠소이까? 장군이야말로 사사로운 정으로 장영실을 싸고 돌지 마시오. 알기 심하게! 우선 장영실을 잡아놓고 주당께 따로 주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대감, 영상! 기다려들 보시게. 주상께서 설마 이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해야 하시겠는가? 저 지옥에 세종은 왜 장영실을 버렸을까요?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팩션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설득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보관과 삽입의 작업 등이 필요로 하겠죠.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443년 1월 14일의 내용을 보면 이 간이대가 경회루에 세워져 있어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내 본래부터 옮겨 지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대라는 것은 천문을 살피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천문과 역법, 즉 시간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천자의 권한이었고요. 제후국인 조선이 조선만의 천문과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것은 천자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역시 중국 사신이 간이대를 보게 되면 매우 불편한 외교적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하들의 입장도 그러했겠죠. 세종이
장영실을 내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이섭과 역법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조선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작업들이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이제 대두되게 됐던 것이고요. 신하들은 바로 이 문제를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풀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장영실을 조정으로부터 퇴출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고요. 그 단면으로 장영실과 함께 안여를 제작했던 조순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했죠. 반대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지고 나서 장영실에 대한 나쁜 평판이 실려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장영실이 정치적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안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안여 문제를 빌미로 해서 나타났던 불경죄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관료들이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일반적인 법이었고 장영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의 해석처럼 장영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종이 장영실을 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나쁜 이야기들이 기록에 남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잘못한 신하들이 물러나게 되는 프로세스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장영실이 안여 문제로 잠깐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세종이 다시 부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장영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 물러나고 나서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마치 세종이 장영실을 버린 것처럼 인식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해석에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이용을 해서 역사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보관과 삽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픽션을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보관과 작업의 활동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들은 상상적 추론은 사실로 기록되어진 기록을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창의적인 해석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부정하거나 기록 자체를 훼손하는 것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픽션이라는 건 역시도 사실과 상상력의 경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픽션 작업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안적 해석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활동과제입니다. 5교시와 6교시의 내용을 종합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보관, 삽입,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대안적 해석의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되살려서 이야기를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활동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